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저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온종일 도서관에서 지내다 보니 머리는 산발에 추리닝에 뿔테 안경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도서관을 누볐어요. 그때는 목표가 너무 명확했기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도서관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저에게 그는 커피를 건네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 별건 아니고 저 모르세요? 6개월째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커피가 1+1이라. 아, 네, 맞은편에 앉으신 분. 말은 아는 얼굴인 양 말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되돌아 생각해보니 6개월간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저희는 가끔 휴게실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옆에 앉아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까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 정도의 심심한 관계였죠. 둘 사이에 변화가 온 건 시험 스트레스로 거의 멘탈이 날아가 버려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공부 안 될 때는 머리 한번 쉬어주는 것도 좋다며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시험이고 뭐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와 포장마차에 가서 오돌뼈 안주에 소주 한잔하며 주절주절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자주 마주쳤지만 서로에 대해 무언가 물어보지 않았던 관계였던 터라 그제야 그가 저보다 1살 많은 공무원 준비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미 제가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뭐 제 책상만 봐도 로스쿨 준비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간만에 술자리는 제 복잡했던 머릿속을 상쾌하게 해주기에 충분했고 그 한 번의 술자리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쉬는 시간에 대화 나눌 친구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며 서로의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는 거겠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는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고 별 사이는 아니었지만 있다가 없으니 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느껴졌어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험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나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본 그곳에는 그가 서 있었어요. 예진 씨, 잠깐. 그는 무사히 임용되었고 제가 말동무 해줘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에 방해될까봐 찾아오지 못했답니다.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한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제가 만든 초콜릿이에요. 곧 시험이시죠? 시험 잘 보시라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술 한잔 해요. 제가 할 말도 있고요. 초콜릿과 간단한 인사만 전해주고 그는 돌아갔고 저는 인생을 건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는데 그렇게 시험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죠. 가채점 결과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저는 도서관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제야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가 준 초콜릿 상자에는 그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시험도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그냥 편하게만 생각했던 자리라 평소대로 추리링 차림으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서의 그는 평소에 도서관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깔끔한 댄디남 그 자체였어요. 아, 예진씨, 여기. 오랜만이에요. 저를 보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에 순간 살짝 심쿵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그는 뜬금없이 저에게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고백을 했어요. 긴장해서 손을 덜덜 떨면서 꽃다발을 내미는 그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죠. 그리고 저도 연애 안 한 지가 몇 년째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랫동안 연애 휴식 중이어서 그런지 순간적인 감정에 저도 모르게 승낙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공무원이던 그는 제가 로스쿨 입시와 면접 준비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절 서포트해줬고 날이 갈수록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로스쿨 입시도 끝나지 않은 제가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도 몇 년은 더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라 연애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줬던 그 남자 덕분에 저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도 언젠간 이 남자랑 결혼할 거 조금 서두른들 뭐가 다르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죠. 로스쿨에서 가장 바쁘다는 2학년을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숯불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한다며 매번 고기 구워주시면서 응원해주셨어요. 고작 로스쿨 학생 신분이었던 저를 변호사 며느리라며 좋아해 주셨죠. 결혼 후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해서인지 공부도 더 잘 됐고 무사히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사가 된 저는 양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남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변호사가 된 후 제대로 하늘 한번 못 쳐다볼 만큼 바빴어요. TV에서 볼 법한 대형 로펌은 아니었지만 꽤나 내실 있는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여느 1년차 변호사처럼 로펌의 사소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서 퇴근하는 날보다 사무실에서 날밤 지새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었어요. 시대의 행사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시부모님께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한 번 더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시부모님을 위해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일씩이나 가게를 닫는 건 음식 장사에는 치명적이라 고민이 되었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선뜻 나서주셨어요. 젊을 때 가게도 해보신 분이거든요. 5일 정도는 가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사돈 첫 해외여행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냐고요. 그렇게 엄마가 여행 기간 동안 가게 일을 봐주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첫 해외여행을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뭔가 했다는 생각이 뿌듯했는데 저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행한 호의가 나중에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바쁜 생활은 이어졌고 제 성의를 금전적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언제부턴가 시댁 식구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애기야, 너 바쁜 건 아는데 내 친구들 모임 있는데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되니? 내가 변호사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했더니 한번 보자고 하네. 어머님 친구들이 모인 자리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잠깐만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에 모임 장소로 찾아갔어요. 어머, 진짜 왔네. 잘 나가는 변호사 며느리. 잘 왔다 애야. 내 친구들 인사하렴. 오늘 내 며느리가 쏠 거니까 마음껏 먹어. 바쁜 사람 불러낸 것도 모자라 밥값도 내라고? 굳이 내라고 안 했어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와 동의도 없이 당연한 듯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시댁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어머니께 오늘 일에 관해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저와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제가 내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시어미가 친구들 모임에 며느리 한번 불러내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변호사 일은 너 혼자 다 하니? 일부러 너희 사무실 근처로 약속도 잡았잖아. 옆에서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언니, 밥 한 번 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니가 그렇게 변호사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오빠가 뒷바라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제 돈 내고 밥 사고 하는 게 당연한 듯 말하는 시누이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남편 덕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연락하셔서 제가 ATM인 양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셨는데 저도 월급쟁이 변호사라 그런 것들이 부담됐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갚겠다며 빌려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도 어느새 4년차 변호사가 되니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되었어요. 문득 어젯밤 엄마의 통화에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포도를 사들고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어요. 집에 아프다는 엄마는 없었고 아빠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하셨어요. 예진아,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저번에 사돈 여행 갈 때 가게 봐준 적 있지 않으냐. 그 이후로 심심하면 가게를 좀 도와달라고 불러댄다. 네 시어미가 말이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혹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가게 나갔다. 순간 저는 머리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멍해졌어요. 왜 엄마가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아니 그걸 나는 지금까지 왜 몰랐던 거지? 우리 엄마는 지금... 저는 당장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는 보이지도 않고 저희 엄마를 직원처럼 부리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돈어른, 거기, 불판, 아니 거기 말고. 엄마를 직원처럼 부리는 시누이의 명령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엄마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시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여기는 웬일이에요? 아가씨, 우리 엄마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가씨 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판을 닦고 있냐고. 제 호통에 가게는 조용해졌고 엄마는 오히려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예진아 그만해. 사돈이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나온 거야. 금방 갈 거야. 흥분한 저를 말리는 엄마의 모습에 참아오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내가 이제까지 뭘 한 건지 누가 부모한테 이런 꼴 당하게 하며 살고 싶겠냐고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전 변호사고 뭐고 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향했고 제 시누이가 연락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도 가게로 나와 있었죠. 어머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 내가 오늘 모임이 좀 있어서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더니 용돈 벌겠다고 흔쾌히 오시더라.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겨우 모임하겠다고 아픈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꼭 모임 나가야 한다고 아프다는 엄마 나오라고 쏘아 붙이셨다면서요. 참 너희 엄마도 조잡스럽게 별 말을 다 한다. 또 신우는 눈치도 없이 끼어들어서 간신히 잡고 있던 저의 이성의 끈을 끊어놨죠. 언니 진짜 너무하네.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돈어른 용돈이라도 벌라고 일자리 중에 누군데 고마워하지를 못할 망정 어디서 행패해요 행패. 언니는 위아래도 없어요. 행패? 사돈 용돈을 줘? 그래서 너희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하루에 2만 원 주고 일 시켰니? 양심이 있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고 일 시키던가. 너는 하루에 2만 원 받고 일해볼래?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죠. 당신 그만해. 아무리 화가 나도 시누이한테 너가 뭐야 너가. 엄마도 집에서 적적하신 장모님 생각해서 일거리 주신 건데 지금 당신이 너무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돈 적게 줬다고? 이 인간도 이미 지 엄마가 우리 엄마 일 시키는 거 알고 있었던 눈치인데 남편의 기도 안 차는 소리에 저는 저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대로 치사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치사하다. 너희한테 내가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보여줄게. 내가 호구라서 지금까지 참고 산 줄 알아? 너희는 적당히를 모르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거 권리 있냐 굴어대는 꼴 더는 못 봐.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변호사라고 해서 이쁘게 봐줬더니 아주 막대 먹은 애구나. 우리 아들이 헌신해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자기 변호사라고 유세를 떨고 있네. 참, 귀에 박히게 듣던 그놈의 아들 헌신. 저 인간들에게 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요.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비며 수험 비용은 모두 친정 부모님이 다 대주셨는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 한양구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희 엄마 근로계약서 썼어요? 일단 근로계약서 위반, 최저시급 미준수. 여기 언제 위생점검 받으셨나 한번 문의해봐야겠네. 여기 현금 받으면 할인해주죠? 참 걸릴 거 많네요. 기다리세요. 행정처분 곧 날라올 테니. 뭐라는 거야? 치사하게 이럴래? 그래도 가족끼리 1억이야? 아니, 난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안 해. 우리 집 호구로 아는 집안이랑은 더는 같이 못 지내. 제 이혼 선언에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눈치였어요. 아가야,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아니요, 저 흥분 안 했어요. 일단 어머님 2년간 매달 돈 빌려가신 거 이제 갚으셔야죠. 무슨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이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준 거지. 제가 속았지 일해서 번 돈을 왜 주겠어요. 저 변호사예요.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건데요, 뭐.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는 카톡 제가 입금한 내역 다 갖고 있고요. 저랑 법으로 싸워서 이기실 것 같으면 한번 버텨보세요. 3,200만 원. 이자는 안 받을게요. 빠른 시일 내에 붙여주시고. 거기 아가씨? 그쪽도 나랑 정리할 게 남았지? 너 카페 차린다고 나한테 4천만 원 빌려간 거 당장 갚아. 빌려갈 때는 몰랐겠죠? 이런 날이 올 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툭툭 빌려주니 마치 자기 돈처럼 느껴졌겠죠. 당장 감당하지 못할 돈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 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잠깐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그러니 내 얘기 좀. 아니 됐고 네 말대로 나 치사한 인간 맞으니까 너도 당장 이혼서를 받을 준비나 해. 아 그리고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또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하도 징징대서 세차 뽑아준 거 할부 30개월 남았으니 네가 알아서 갚아. 네 월급으로 채워지겠니? 정말 다 쏟아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호구처럼 살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사돈 가게에서 불판 갈고 있는지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제 걱정에 안 해도 될 일까지 겪게 된 엄마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지만 사무실 동료들도 제 이혼 소송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무난하게 좋은 결과 거둘 것 같아요. 친정한테 못했던 효도도 하며 제 할 일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꽉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이혼을 한 아이 키우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서두부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시댁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며느리들이 더 이상 시댁에 참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던 게 제 이혼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26살 때 만나서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슬슬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어느 날부터는 거의 매일 저에게 간접적인 프로포즈를 쏟아냈어요.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때? 집에서도 내가 장남이라 은근 결혼 얘기 기다리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당장 내가 주는 생활비 없으면 힘들 거 뻔한데 결혼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 돈으로 우리 결혼하고 자기네 집은 계속 똑같이 생활비 들이면 어때?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 나도 염치가 있는데.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아마 우리 집에서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 무조건 결혼 먼저 하라고 하실걸. 솔직히 우리 결혼에 돈은 문제도 아니다. 둘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우리 집이 있잖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전문직이라 월급이 제법 그 나이대에 비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도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대리점이 있던 건물이 남편의 아버지 것이라 남편의 말처럼 돈은 저에겐 큰 문제였지만 남편에겐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죠. 연애하는 내내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 돈은 문제도 아니라고 하니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나도 이번 기회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흔들렸고, 계속되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한 번도 돈 앞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모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셔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시고 아빠는 공사장에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하셨죠.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보니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형편이었어요. 집도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방 2개, 거실과 화장실이 1개인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첫째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줄 대학 등록금이 없다. 엄마가 여기저기에서 빌려라도 볼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네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빌린 돈도 이자가 붙을 테니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가 한참 고3으로 수능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심 집에서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있었지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도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대학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애써 어른스럽게 말을 했고 등록금 때문에 1년 재수를 하며 돈을 모아 엄마한테 말했듯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듯 기뻤는데 저는 또다시 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살았고 제 손으로 매달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제 가슴 속엔 언제나 돈은 애증의 존재였어요. 차마 돈을 버는데 집에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여동생은 진작에 공부에는 뜻이 없다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데 남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또 그걸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큰 누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할 즈음엔 아빠의 경제적 능력이 더 없어져서 남동생이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제가 학비를 댈 테니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물론 중간에 힘이 들어 남동생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약속대로 그 대출금 상환은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저는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면서 지금의 결혼까지 흘러왔던 거였어요. 남편과 5년의 연애를 하는 동안 20대는 다 지나갔고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제 주변에서는 당연히 남편과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거 아세요? 연애하는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 물론 누가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은근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도 제가 심적으로 끌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에 돈도 돈이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답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한 달 뒤 저에겐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놓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남편이 자기 집에 그냥 인사만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죠. 그것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남편과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어서 와요. 이제야 드디어 얼굴을 보네. 초면이지만 내가 어른이니까 말 놓으마. 동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어. 수진이라고 했나? 우린 수진이한테 크게 뭘 바라지는 않아. 혼순이 예단이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 여보, 초면에 뭐가 그렇게 급해요? 어차피 이 말하려고 불렀는데 뭘 뜸을 들여? 그래도 아직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먹으면 되지. 할 얘기가 있는데
답답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못 살아. 미안해요, 초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이해해요. 네, 괜찮습니다. 거봐, 괜찮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신도 말 놔.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난 아까 말했듯 혼수 예물 다 필요 없다. 그냥 빨리 결혼해서 얼른 손주만 낳아. 그럼 돼. 내가 신혼집은 미리 준비해 뒀으니까 말 나온 김에 빨리 밥 먹고 신혼집 보러 갈까? 어찌나 숨이 넘어가는지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예비 시아버지는 성질이 급해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맛이 어떤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소화도 되기 전에 그대로 당신이 미리 장만해놨다는 30평대 신축 빌라로 저랑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떠냐? 아파트는 아니라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도 괜찮고 평수도 넓으니 니들 애기 낳아도 이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근처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집이랑 걸어서 5분이라는 거. 자고로 가족은 자주 보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정이 들거든. 속전속결.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이 딱 어울리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런 준비까지 싹 다 마쳤다는 듯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시댁과 가까운 것 빼고는 집도 새 건물이고 동네도 좋아서 대놓고 표현하진 못했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급해요. 일단 다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뭔 시간을 더 줘? 니네 5년 만났다며. 난 네 엄마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5개월도 안 걸렸어. 이렇게 다 주고 다 괜찮다고 하는 시댁이 어딨냐? 나는 진짜 수진이 하나만 오면 된다니까. 남편은 성질 급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부담을 느낄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진 거 많은 집인데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오면 된다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감동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결심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너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결혼이라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었어요. 제가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둘렀다는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그걸 해명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바람대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속도 위반 결혼을 한 여자가 되고 말았고, 비록 소문을 해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는 것에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저의 이런 바램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바로 아랫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동서가 될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동선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이 저와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났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대환영이에요.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 며느리가 생기다니. 실제로 보니 참하고 어디 빠지는 구석이 없구만. 글쎄, 옆에 박 사장이 내가 의사 며느리 본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나랑 오늘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우리 며느님시네. 당신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솔직히 나이 먹고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은 나가서 밥 먹어요. 큰애야, 네가 알아서 좋은 식당에 자리 있는지 전화해봐라. 전화는 무슨, 전화할 시간에 얼른 가면 되지.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의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다 시켜 먹어.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두 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지. 그건 순서상 아니야. 일단은 내가 먼저 사고 그 뒤부터는 우리 며느님이 쭉 사는 걸로 하자고. 뭐해? 나서지 않고.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먼저 시집온 저는 은근히 비교되는 기분이라 괜히 그 자리에 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슬쩍 우린 빠질까? 그래야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또 언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그럴래? 안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했는데 잘 생각했다. 오늘은 니들 날이 아니니까 빠지고 다음에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빠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말에 서운했는지 딸아이가 나도 따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한순간에 제가 동서한테 밀려 찬밥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 도련님과 동서도 시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통해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훈의 신혼집 있잖아. 엄마가 그러는데 반반씩 돈 대서 명의도 공동명의 한다고 하더라. 동우야 어차피 돈 없어서 아버지가 대주시는 거지만 벌써부터 며느리가 돈 보탠다고 아주 좋아 죽으셔. 아, 그놈의 돈. 동서는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평등하게 내자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시댁과 5분 거리에 사는 저와 다르게 신혼집도 자기네 친정집과 시댁의 딱 중간쯤에 장만했고 뭐든 한 곳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공평하게 하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동서가 멋있고 부러웠어요. 저도 능력이 있고 친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렇게 자기 목소리 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딸아이를 낳고 회사도 그만둔 저는 점점 동서와 크고 작은 것에 비교를 당하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이 며느리, 오늘 내가 술을 먹어서 와서 운전 좀 해. 오늘은 희한하게 입맛이 없네.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 네가 나가서 실한 놈으로 장어 한 마리 사서 장어탕 좀 끓여봐. 시아버지는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엔 시어머니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저에게 시키셨고 제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눈치를 주시면서 어느 날은 어이 며느리 이거밖에 못하나? 거참 너는 어째 점점 밉상짓만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저만 오면 된다고 하시던 시아버지였는데 이젠 잘난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는 제가 필요 없다는 듯 시아버지는 행동도 말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급기야 그의 어버이날엔 기어코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요. 그리고 이건 용돈이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우리 의사며느님 뭘 이렇게 신경을 다 썼냐? 어디 보자. 우리 의사며느님 배포는 얼마나 되나? 저는 순간 제가 받는 돈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미 동서가 내민 선물 포장은 제가 아는 명품들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동네에서 파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봉투에 각각 20만 원씩 그것도 사실은 동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더 넣은 거였거든요. 동서가 준비한 용돈이 차이가 나면 제 입장이 곤란했죠. 하지만 어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얼마야? 50씩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밖에 넣지 못했어요. 역시 의사며느님은 배포가 크다 커. 이 선물은 그 뭐냐 루이머시기 똥 아니냐?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님 변변한 지갑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머님도 풀어보세요. 나까지? 어머, 이게 뭐야? 스카프네. 곱다. 촉감도 너무 좋고. 이것도 명품이지?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은 명품 풍년이네. 소박해요.
형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설마 촌스럽게 카네이션 뭐 이런 거 아니죠?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못지않게 표정이 난처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순간 저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죠. 기어코 시아버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어이, 첫째 며느리, 이거 보이냐? 네가 봐도 좋지.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이 얼마나 실용적이냐. 난 어버이날이라고 저런 꽃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너도 앞으로는 네 동서를 본받아서 실용적으로 살아라. 꼭 없는 애들은 이렇게 표가 난다니까. 이래서 다들 며느리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봐.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큰애야, 나는 꽃 좋아한다. 좋긴 개뿔. 저거 좀 있으면 금방 시들어. 쓰레기통에 돈 버리는 짓이랑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저런 꽃 나부랭이보다는 그 스카프가 더 좋잖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래야 얘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동준이 놈도 좀 있는 집에 그것도 능력 좋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차피 등 떠밀어 결혼시켜봤자 아들도 못 낳고 지집애 하나 낳았잖아. 아무리 세물 따져도 손해야 손해. 여보, 말 좀. 내가 없는 말 했나? 어이, 거기 첫째 며느리, 내 말에 기분 나빴냐? 난 그래도 없는 소린 안 했다. 네가 몸뚱이만 딸랑 시집온 거 맞잖아. 너도 참 그렇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정말로 몸뚱이만 시집 올 수가 있어. 니네 집도 그래.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너 니네 부모님이 친부모는 맞니? 참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함께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이고 따져야 할 그 타이밍에 할 말을 잃었고 뭘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 가더라고요. 오직 이 순간 남편이 저 대신 크게 화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날 밤 남편을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참는 중이니까. 참아? 어이가 없네. 그럼 뭐 내가 당신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 해? 뭐? 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참긴 뭘 참아. 아까부터 계속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인 사람이 누군데? 왜? 꼴에 동서한테 밀려서 자존심 상했냐? 사실 아까 나도 진짜 쪽팔리더라. 명품이랑 카네이션이 비교가 되냐? 내가 알았어? 동서랑 나랑 상의라도 했음. 내가 카네이션이나 사들고 갔겠냐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랑 진짜 사람 간사해. 그렇게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결혼만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라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맞냐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했어?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났음 당신이 따지지.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가 없는 소리 하신 건 아니잖아. 뭐라고? 어쩜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하니? 아무리 의사 며느리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앞에 두고 무슨 경우야? 오바한다. 자격지심이냐? 재수 씨한테 열등감 있어? 어차피 비교도 안 되는데 혼자 그만 열래.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나 아니면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막말로 자기 회사 그만두고 내 월급으로 처갓집에 매달 생활비 보태잖아. 그럼 오늘 같은 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넘기고 그래라. 괜히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어? 저는 그때 이 인간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콕 박히는데 어찌나 쓰리고 아픈지 저는 그 후 한순간도 시아버지의 말과 남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죠.
언젠가는 이 서름을 꼭 갚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고,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써놓은 이력서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해댔어요. 이게 뭐야? 이력서? 당신 취직하게? 나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어느 회사가 당신처럼 나이 많고 애 딸린 경단녀를 받아주냐? 엄한데 신경 팔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잘해. 곧 있으면 애 학교 갈 텐데 한글은 다 뗐어?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말하더라.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애랑 뭐 하냐? 뭐 하냐고? 그럼 당신은 애한테 뭘 해줬어? 밖에 나가 돈 번다는 이유로 나한테 다 밀어놓고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니? 내가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그래서 나도 돈 벌려고 이러는 거야. 살림하고 애 잘 키운다고 당신네들이 나 무시 안 하겠어? 한글? 영어? 난 그런 것보다 인성을 가르칠 거야. 해도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거. 또 시작이지. 그놈의 열등감. 재수씨 봐라. 사람이 얼마나 여유있고 멋지냐? 동우 이번 생일에 지 와이프한테 명품 시계 받았대. 넌 나한테 그런 거 사줄 능력이나 있어? 그래, 운 엄청 좋아서 취직했다고 치자. 네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니? 에휴, 지금까지 내가 니네 집에 준 생활비만 따로 모았어도 지금 돈 꽤나 모였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또 그 소리. 알았어. 내가 집에 얘기할 테니까 이번 달부터 우리 집에 돈 보내지 마. 솔직히 까놓고 내가 그래 달라고 했어? 당신이 애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활비 자기가 보낸다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며.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이랑 당신의 집 돈 보고 결혼한 줄 알겠다.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였음 애당초 그런 소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아니냐? 나랑 우리 집이 돈 좀 있으니까 시집 온 거 맞잖아. 사람이 없으면 솔직하기라도 하자. 나 솔직히 처가집에 돈 보내는 거 아깝고 의사 와이프 있고 그런 의사 와이프한테 명품 선물 받는 동우 부럽다. 엄청 부러워. 그래? 그럼 난 뭐 다른 집 여자들 안 부럽겠니? 해도 될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야. 왜?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동서 같은 여자랑 재혼해. 그럼 되겠네. 꼴의 큰 소리는. 그래, 나야 못할 거 없지. 아쉬울 것도 없고 이혼해.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님이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니들 싸우냐? 어째 여자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뭐예요? 나, 네 엄마랑 싸웠다. 여편 내가 나이를 먹더니 잔소리만 늘어.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어차피 여기가 가게랑도 가까워서 더 편할 것 같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셔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고 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 누가 샀냐? 번호? 내가 산 내 집인데 내가 번호를 모를 것 같니? 억울하면 네가 시집 올 때 집 사오지 그랬냐?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온 게 어디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일은 잘 수습하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 얘기도 오고 갔고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해 저는 더는 이런 대우를 받고 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 말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왔어요. 그런데요, 저 아버님 말만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혼수 예단 다 필요 없다고 저 하나만 시집 오면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면 저 미련 없이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아버님 원하시는 며느리 다시 얻으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주면 안 돼. 지금도 천지분간 못하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야. 이혼? 그래, 해라. 너 올 때 몸뚱이만 왔으니까 몸뚱이만 나가면 되겠네. 아니지. 그동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입고 너 그것도 다 토하고 나가.
저는 기세등등한 시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제가 그 돈 받고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았나요? 아무리 돈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애증의 존재라고 하지만 더는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딸아이만 데리고 그 잘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군 역시 갈 곳이 친정밖에 없어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싸웠다고 친정에 오는 거 아니라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자 두 분은 할 말을 잃고 집은 정적만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누나, 잘했어. 이참에 그런 집 살아먹고는 인연 끊어. 내가 누나랑 유나는 책임질게. 나도 그동안 누나한테 엄청 받기만 했잖아. 그래, 네 얘기 듣기 전엔 뭐 대단한 싸움인가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그 집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구나. 우린 그저 네가 그 집에서 이쁨만 받고 사는 줄 알았어. 당신 당장 그거 가지고 와.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한서방이 준 생활비 네 엄마한테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했다. 너 당장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자식 면전에 던지고 나와. 나도 내 딸 그런 집구석에 다신 안 보낸다. 친정아빠는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새우며 제 이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무리 동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저 사람들 진심이 저렇다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 아빠가 주신 통장과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통장을 보며 얼씨구나 하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식에 대한 부성애도 없는지 아이의 친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비록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은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새로운 제 인생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는 등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끝에 드디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한 달 뒤 첫 월급이 나온 그날 액수를 떠나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어찌나 울었는지 저는 다시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에 그날은 돈이라는 것이 애증이 아닌 감사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좋게 고쳐먹은 덕일까요? 저희 이혼 후 저희 집은 운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 동생이 몇 년 전 대학 동기들을 모아 작게 차린 건설회사가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공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아빠까지 동생의 회사에 합류해 동생의 회사는 설립 5년 만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배움은 짧았어도 설계면 설계, 설비면 설비, 그쪽에서도 기술이 아깝다고 칭찬이 자자하셨거든요. 나이를 드시고 체력이 안 되셔서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그 노하우는 동생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저희 집은 전에 없던 풍족함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꿈에서나 바라던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날 얼마나 감동해서 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허름한 작업복만 입으셨던 아빠는 이젠 말끔한 차림으로 외제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 행복이 절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준 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죠. 어디서 저런 복덩이 같은 동생이 우리 집에 태어났나 감사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에 든 쇼핑백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누나, 선물.
웬 거야?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누나는 이런 비싼 가방 가지고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누나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만나잖아. 언젠가는 누나한테 이런 명품 가방 꼭 사주고 싶었어. 내가 누구 덕에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무슨 우리가 남인가? 요즘 남보다 못한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난 두고두고 누나한테 갚고 살 거야. 그래서 회사도 차린 거고 더 성공해서 매형 같은 쓰레기한테 누나가 복수할 수 있도록 엄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저는 그날 동생의 말이 너무 고마워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동생 학비 대면서 힘들 때면 내가 왜 내 학비도 아닌데 이런 일을 자처했나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그걸 평생의 은혜로 알고 이렇게나 보답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했죠. 그래서 이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동생이 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자 며칠 후 그 사진은 뜻밖의 저에겐 복수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잘 지내? 요즘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안부 묻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나 반성 많이 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돼? 우리 유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때는 생각도 하지 않던 애를 여기에 왜 갖다 붙여? 지금 우리 유나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당신네 집 잘 산다며? 처남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당신도 다시 일하고 역시 사람 일은 모르나 봐. 그럼 그렇지. 당신 이제 와서 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반성이니 뭐니 하면서 수작 부리니? 끊어. 나 일해야 해. 끊지 마. 저기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이 지금 좀 많이 힘들거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당신도 염치가 있어라. 끊어!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화가 걸려올까봐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회사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요. 자기야, 끝났어? 자기?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래? 나 당신 빌려줄 돈 없으니까 꺼져. 아가,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줘라.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저씨 좋아하시는 의사면허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부탁하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동우 이혼당했어. 우리 집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손절했다고. 우리가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우리 건물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도와줘. 제발. 부탁하마 며느라.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돈 앞에 간사할 수가. 저는 곤란한 순간에 어찌해야 할까 고민스러웠는데 이 근처를 지나가는 김에 저를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하셨던 아빠의 눈에 이 광경이 딱 걸렸어요. 그 뒤 저희 아빠는 회사 앞에 당신 차를 세우시고 저를 향해 뛰어오셨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멀끔한 차림으로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당신 자신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이 만만해? 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 사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똑똑히 들어요.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걷는 겁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뿌린 거 지금 이렇게 걷는 거예요. 더 비참한 꼴 보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지금은 좋은 말로 하지만 다음엔 결코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수진아, 얼른 가자. 저는 그 길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본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봐도 딱 거짓골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본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뭐 언젠가는 딸아이 때문에 또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휩쓸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젊은 사람 괄시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인생을 초심의 마음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살자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제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가르쳐 아이가 물질적인 행복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매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